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테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로 자카르타와 서울의 온도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자카르타와 서울의 기온차는 무려 30도였다고 합니다. 12월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온차에 많이 당황하실 듯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한반도는 예년보다 무척 추울 거라고 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는 이러한 기온차 이외에도 문화적 차이점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아마도 인도네시아 대다수 국민이 이슬람을 믿고 있다는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종교적 이념을 생활에서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이념의 생활화는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금융에서도 다른 나라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슬람 금융, 샤리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신한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슬람 금융, 샤리아에 대해 알아보고 인도네시아 샤리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금융산업, 이슬람 금융이 국제시장의 새로운 자금 공급처이자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발표한 세계 투자 동향 모니터에 인도네시아가 투자 유망 대상국 9위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열에너지 탐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인리 정부가 지열에너지를 탐사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세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5개 부처가 직업교육제도의 개발을 위해 각 분야의 주요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슬람 금융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중동 산유국 돈줄 정도의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는 이슬람 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슬람 금융이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준수하는 금융거래를 종합해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리스 등의 금융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듯 이슬람 금융도 모든 일반적인 금융 영역을 포함하지만 운영 방식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을 이슬람 율법에 맞춰 복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슬람 금융은 증권이나 보험보다는 은행 부분에서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중동 이슬람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통해 부를 본격적으로 축적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슬람 금융이 일반 금융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슬람 성문법인 샤리아에 의해 리바라고 불리는 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란에서 이자 수치는 금기사항에 해당되며 이는 심지어 간통보다 36배나 나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금융의 핵심은 이자를 금지하는 샤리아 율법 준수와 함께 이자 개념을 상품에 녹이는 두 가지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투자 활동이 가능하며 이슬람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들어보신 적이 있는 수쿠크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슬람 국가들이 발행하는 국채로서 이슬람 율법에 맞춰 만들어진 샤리아 금융상품의 좋은 예입니다.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슬람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 율법에서 인식하는 돈의 속성과 실물 경제와 관계, 그리고 금융거래 윤리라는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돈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 율법에서 돈은 교환 매개일 뿐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자의 개념을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자는 자본을 통한 노동착취라고 생각하면서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 시스템에서 돈은 매매가
자유로운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돈의 매매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무형자산인 파생상품을 만들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샤리아에서 돈은 교환과 가치 측정을 위한 매개체 역할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 그 자체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돈을 상품화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둘째, 실물 경제와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금융에서 모든 금융거래는 실물 경제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슬람 금융상품은 빌딩 임대 수익, 자동차 대여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실물 유형자산에 기반한 수익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실물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이 이슬람 금융 예금자들이 받게 되는 수익 원천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 금융은 투자 시 실물을 구입하고 투자금 회수 시 실물을 매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이러한 실물자산 매입 매도 시 취득세와 양도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물 거래에 대한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슬람 금융 수익률은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외화자금 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고 중동 석유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이슬람 채권인 수쿠쿠 발행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도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형평성 등 여러 이슈로 인해 끝내 법안 상정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셋째, 금융거래 윤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슬람 금융에서 모든 금융거래는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은 도박, 술, 마약, 무기 등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정 수준 기부를 해야만 샤리아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슬람 금융은 친환경, 사회적 기여, 투명한 지배 구조 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최근 선진국 기업 윤리와도 잘 맞아 보입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에서 이슬람 금융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제는 실질적 자산 없이 여러 차례 복제된 투기적 성향의 파생상품 때문이었죠. 이후 세계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았던 국가들은 이를 계기로 안정적인 금융비법 추구 및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점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이때 부각된 것이 이슬람 금융이었습니다. 실체 없는 금전 증식을 인정하지 않고 수익성보다는 도덕적,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슬람 금융의 근본 원리와 함께 전 세계 18억에 이르는 무슬림들에 의한 잠재적 성장 가능성 때문에 이슬람 금융은 본격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우디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주요 9개국의 이슬람 은행 자산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16% 성장을 보이며 2014년 기준 9천억 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통적 은행 성장률의 3배가 넘는 성장률이었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자산 증가율은 14%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체 이슬람 금융산업 규모는 현재 2조 달러 수준인데 일반 금융시스템에 투자되고 있는 이슬람교도의 자산 규모가 10조 달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인구 2억 6천만 명 중 87%가 이슬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보다 10년 늦은 1991년에야 비로소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 은행인 BMI를 처음 설립하였습니다. 시작이 늦은 만큼 이슬람 금융 주도권을 말레이시아에게 내주고 맙니다. 이후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꾸준히 제시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에 들어서는 인도네시아를 아시안 이슬람 금융의 마켓 메이커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 은행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부분까지 샤리아 금융을 허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2015년 BI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BMI와 같은 이슬람 금융 전용 은행 12개, 만드리 샤리아와 같은 일반 은행 이슬람 금융 사업부 22개, 그리고 100여 개 이슬람 지방은행이 존재합니다. 영업점 기준으로는 모두 합쳐 2,800여 개이며 관련 종업원 수는 4만 7천 명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샤리아 은행 전체 자산 규모는 272조 루피아에 그쳐 말레이시아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수쿠쿠 채권을 2002년도에 처음으로 발행한 후 10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발행국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 발전 정도 및 그 상품 이용도 면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금융 발전 정도가 아직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한 데다 국민들의 일반 금융 이용 수준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10%를 조금 웃도는 이슬람 금융 상품 시장 점유율을 2020년까지 20%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며 대규모 프로젝트성 금융 외에도 일반 소매금융 소비자들에게까지 이슬람 금융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이슬람 채권 발행에 필요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 추진 과정 중 이슬람 문화에 익숙치 않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국회에서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인지 가까운 시일 내에 이슬람 채권이 발행되거나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등장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이슬람 금융상품은 수쿠크로 대표되는 자본시장 상품 범주를 벗어나 무역금융, 자산투자업, 단기금융시장, 리츠 등 모든 금융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무슬림들도 참여하는 등 저변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금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이슬람 금융 장점이 부각될 수 있으며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과 이를 도입하는 국가 및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가치는 종교로서의 이슬람과 삶으로서의 이슬람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의 가치를 종교적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자는 이슬람 경제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는 구별되는 제3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슬람 금융학자들은 이슬람 금융이 서구 자본주의 금융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책이라고 보며 그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슬람 금융이 더 정의롭고 윤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만일 이슬람 금융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이슬람 사회에 큰 의미가 될 것이며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슬람 금융이 결국 자본주의 논리에 함몰돼 기존 금융상품과 똑같이 동조화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슬람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사라지고 샤리아에 위배되는 요소를 피해 만들기 쉬운 금융상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 이슬람 금융의 현실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슬람 금융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비무슬림들과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 금융 관행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슬람 금융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는 얼마나 일반 금융체계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2월 1일 미달러당 13,540루피아로 전주 대비 15루피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와 강세 흐름이 약화되는 등 대외 위험 요인은 상당히 완화됐지만 인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과 이 대규모 이슬람 시위 예상 등 대내 불안 요인으로 인해 루피아 환율은 금주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또한 오펙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 역시 루피아 환율 급등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달러와 안정 등 대외 변수가 안정되더라도 당분간 국내 정치, 경제적 요인에 따라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13원 하락한 달러당 1,16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원화 환율은 달러당 엔화 환율 및 달러당 위안화 환율의 안정 등 국제 외환 시장의 달러 강세 완화 흐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주 서울 외환 시장은 1,180원 이상 구간에서는 이 차익 실현을 위한 달러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돼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월말을 앞두고 수출 레고 자금의 꾸준한 유입으로 원화 환율은 하락 안정화됐습니다. 다만 11월 말일 월말 수입 결제 자금 수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상승 반전됐지만 차익 실현을 위해 대기 중이던 자금이 외환 시장에 다시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 안정됐습니다. 백루피아당 원화는 12월 1일 8.62원으로 전주 대비 0.09원 하락하면서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합표시 10년물 국채는 12월 1일 8.09%로 주간 기준 0.07%포인트 하락 마감 전주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은 최근 수준간 약세를 보였지만 금주에는 대외 요인의 안정 덕분에 약세 흐름을 멈췄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강세 흐름이 완화되고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국제 금융시장에 선 반영되는 등 대외 요인이 안정되자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국채를 매도하기만 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완화됐으며 연기금 등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매입에 국채 시장은 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경제는 기초 체력이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서 본격적인 국채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국채 시장의 회복 그리고 루피아 환율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2월 1일 5,199포인트로 전주 대비 915포인트 상승, 주간 기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 강세 완화 흐름 등 대외 요인의 안정과 최근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 유입 등 수급 요인으로 주가와 거래량이 동시에 회복됐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2016-2018년 투자 유망 대상국을 조사해 세계 투자 동향 모니터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전체 국가 중 9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인도네시아는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서 9위에 랭크됐는데 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10위에 오른 말레이시아와 함께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2014년 같은 조사에서 14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도약한 수준이며 해당 순위는 선진국을 제외한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서 5위에 해당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이번 조사의 결과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며 인리투자조정청은 인프라 산업 등 최근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는 평가 속에 지표 중 매년 낮은 점수를 받아온 노동시장 효율성과 보건 및 기초교육 부분에 발목을 잡히며 이 전체 138개국 중 41위를 차지해 전년도 37위보다 뒷걸음쳤으며 중국, 말레이시아는 물론 태국에도 다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최고의 투자국으로 꼽으면서도 실제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도네시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노동력, 정책적 불확실성 등 열악한 투자 환경을 상쇄할 만한 사업 기회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원자재 수요 감소, 아세안 경제통합 출범에 따른 영내 국가 간 경제 심화,
인프라 구축 지원에 대한 사회 간접 비용 상승 등 우호적이지 않은 요인도 적지 않은 만큼 외국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유도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열에너지 탐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법령을 통해 지열에너지를 탐사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세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열에너지 개발권을 소유한 기업을 포함해 아직 탐사 중인 기업들까지도 2017년부터 최장 7년까지 토지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열에너지 발전은 최근 개도국의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지열에너지의 40%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가능량의 5% 수준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 발전 및 인구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전력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까지 국가 전체 발전량을 3만 5천 메가와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기 보급률은 81% 수준으로 아직도 많은 지역의 국민들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정전에 의한 손해 때문에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열에너지 개발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에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불필요한 절차 요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부족 문제,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와의 발전 차액 지원 제도에 대한 교섭 문제 및 개발 지역에 낙후된 인프라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했던 만큼 근본 지원 제도를 통해 지열에너지 개발이 탄력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업교육 제도의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 기업들을 초빙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인도네시아의 산업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교육부, 노동부 등 5개 부처는 각 분야의 주요 기업들과 직무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들 기업은 인턴십 제공을 포함한 현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공할 예정으로 근본 MOU 체결 이후 먼저 비료 제조사인 페프로키미아, 자동차 기업인 아스트라 혼다, 그리고 석유화학업체인 폴리타마 등의 기업이 시범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고등직업 학교들과 연계해 직무교육 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근본 정부와 기업의 기술 인력 확대를 위한 MOU는 최근 조코위 대통령이 산업 현장 기술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직무 기술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한 후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노동부의 하니프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세계 16위 수준의 경제 규모 그리고 5,700만 명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그때까지 필요한 기술 인력이 1억 1천만 명에 달하는 만큼 지금부터 매년 380만 명의 기술 인력 증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매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코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수장들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을 위해 고심하고 또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경제 도약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차츰차츰 효과를 거둘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일본 서점가에서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 가운데 사람은 감정부터 늙어간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령자들을 진료하면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은 와다 히데키라는 정신과 의사가 그 저자입니다. 그에 따르면 노화는 지력이나 체력에 앞서 우선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감정에서 늙어가는 징조가 보인다는 것이지요.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웃음도 없어집니다. 표정도 어둡고 사나워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싹 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 약과 주사에 의존하지 말고 원하는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울고 웃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죠. 1년 내내 똑같은 날씨의 인도네시아에 살다 보면 세월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 소중한 것들을 잘 챙기셔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2016년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